지금부터 공국대학교 모빌리티 인문학연구원과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주최 국내 학술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부 사회를 맡은 아시아 디아스포라 연구소 서기재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오늘 발표 주제와 같이 과학적인 소설과 과학의 문화 이런 분야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해 오신 유상근 교수님의 영미권 SF 역사 속 시공간 모빌리티 연구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이렇게 소개해 주신 서기자 선생님 감사드리고 또 신상 교수님도 발표 너무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저도 원래 이렇게 학회 발표를 준비를 하면 그 학술대 주제에 딱 맞게 논문을 잘 쓰는 편이 아닌데 이번에 이제 그 이재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초대해 주시면서 이 학회 주제가 너무 좀 흥미로워서 내가 그 연구한 저는 이제 영문학자고 또 SF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그 주제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서 이제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됐는데 특히 이제 그 영미권 SF 역사 속에서 모빌리티라는 개념이 어떻게 이제 변화하고 발전하는지 발표를 요청을 해주셔서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 그래서 예 너무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재미가 있어서 한번 일단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이제 그 저널에 저도 이거를 그 6월 달까지 이제 투고할 생각이라 그 국제 저널이길래 이제 영어로 글을 써가지고 예, 오늘은 이제 그걸 한국어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30분 맞춰서 최대한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목은 이제 그 영미권 사이언스 픽션에 나타난 시공간 모빌리티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식민주의적 여행, 순환적 시간, 그리고 가상 이동이라고 이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 픽션, 특히 이제 영미권 사이언스 픽션 속에서 모빌리티에 대해서 이제 특히 20세기를 중심으로 쭉 훑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거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SF 학자들 사이에서도 정의하기 어렵다고 그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첫 사이언스 픽션으로 볼 거냐, 그리고 사이언스 픽션이 도대체 뭐냐, 사이언스 픽션과 판타지의 차이는 뭐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도 합의점이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정의가 어렵다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주디스 메릴이라는 그 미국의 사이언스 픽션 이제 편집자이자 작가는 나는 사이언스 픽션을 정의할 수 없다. 나는 그것을 오직 철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역사적으로 그 어디에 있는지 위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정도로 이제 그 사이언스 픽션 연구자들도 사이언스 픽션 그 정의의 어려움에 대해서 불가능성에 대해서 오히려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그냥 그 20세기를 개관한다는 느낌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각 시대별 그냥 큰 특징들 근데 이제 이 사이언스 픽션이란 장르 전체를 제가 얘기하는 건 이 30분 안에 불가능하고 특히 영미권 20세기 사이언스 픽션 자체도 워낙 방대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초기 20세기 초의 영미권 사이언스 픽션, 중기 후기를 제가 생각하는 그냥 몇 가지 특징들만 주목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 20세기 초반에는 그 사이언스 픽션이 어떻게 그 공간적 이동성에서 시간 이동으로 변화하는지, 그 다음에 중기에서는 그 반식민주의적 그 대안적 시간관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후기 20세기에서는 어떻게 가상 이동성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지 이 세 가지 특징을 좀 주목해서 보면은 재밌는 이 궤적이 나올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20세기 영미권의 모든 사이언스 픽션을 이제 상징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는 점 좀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 이제 초기 20세기 초반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럼 이제 첫 SF를 뭘로 볼 거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이언스 픽션 학자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페리니얼리즘,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게 어떤 20세기에 등장한 게 아니라 이 장르는 영원히 있었다. 그래서 이제 아담 로버츠 같은 학자들은 그 1634년 소설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제 솜니움이라는 작품이
이제 이것도 사이언스 픽션에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어떤 학자들은 성경도 뭐 이제 천사들이 나오고 뭐 악마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그것도 사이언스 픽션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1634년 요하네스 케플러의 솜니움이라는 작품도 보면은 달나라 여행을 다루고 있는데 나름 여기 이제 제가 스캔해서 가져온 것처럼 나름의 과학적인 설명을 지금 보면 다 유사과학이지만 나름의 과학적인 설명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이언스 픽션이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너무 유사과학이고 말도 안 되는 과학이라서 이건 판타지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부류가 이제 노미널리즘. 그러니까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이름이 언제 등장했는지 그게 첫 사이언스 픽션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주장을 하는 제 학자들은 1916년에 그 휴고 게렌스백이 이 어메이징 스토리라는 잡지에서 사이언티픽 픽션이라는 말을 처음 썼을 때 이때를 이제 첫 사이언스 픽션을 봐야 된다. 이런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제가 주로 아는 분들 뭐 대세는 이제 20세기 초반에 H.G. 웰스, 줄 베른 이렇게 해서 이제 생겼다고 보는 게 대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또 꽤 많은 수의 학자들이 첫 사이언스 픽션으로 이제 저기 프랑켄슈타인을 뽑기도 하거든요. 메리 셸리의. 특히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칼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인데 크리티컬 티어리 앤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저서에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 첫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드는 게 이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 나오기 전에는 서유럽에서 가장 유행했던 문학 장르가 여행 내러티브였다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걸리버 여행이라거나 뭐 로빈슨 크루소 여행 보시면은 다 이제 주인공이 배 타고 어디 유럽 뭐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가서 막 희한한 것들 보고 뭐 이제 뭐 로맨스도 일어나고 이런 내용들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작품들이 또 굉장히 그 식민주의적인 관점을 많이 담고 있어서 이제 뭐 오리엔탈리즘이나 인종주의 차별이다 뭐 비난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이 첫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이 사람이 주장하는 이유는 그 메리 셸리 이제 많이 분들이 다 읽어보셨겠지만 초반부에 이제 처음에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내러티브를 시작한 게 아니라 캡틴 월튼 선장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이제 저기서 누가 이제 뭐 난판에 있는 걸 발견하고 이제 배에 태우잖아요. 그래서 월튼 선장이 처음에는 화자로 등장하다가 닥터 프랑켄슈타인을 태우고 그 사람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화자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칼 프리드만이 이제 월튼 선장은 굉장히 그 이전에 유행했던 그 여행 내러티브의 그 상징적인 화자다. 여행을 다니고 그게 공간적 이동이죠. 근데 닥터 프랑켄슈타인은 이제 새로운 장르의 히로인 이유가 화자인 이유가 이 사람은 이제 공간 여행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직 시간 여행에만 관심이 있다. 여기서 시간 여행이라는 게 H.G. 웰스처럼 진짜 시간 여행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래의 기술을 가져올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첫 사이언스 픽션 히로다, 닥터 프랑켄슈타인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실제로 보면은 그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어디 막 멀리 여행 가고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내가 이 새로운 기술, 미래의 기술을 빨리 개발을 해서 이제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그 미래 기술을 가져오는 거에만 관심이 있죠. 그래서 이제 칼 프리드만이 그런 점에서 이제 사이언스 픽션, 첫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이 사람 주장하는 메리 셸리 프랑켄슈타인이 첫 역사 소설이라고 볼 수 있는 월터 스캇의 웨이벌리와 4년 차이로 발매됐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그 역사 소설이라는 장르와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장르가 같은 시기에 탄생했으며 이 두 가지 장르의 탄생이 같은 유럽의 역사적 사건으로 출발되었다고 주장을 하거든요. 그 역사적 사건이 바로 이제 프랑스 혁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는 게 유럽의 많은 독자들, 시민들에게 난생 처음으로 그 어떤 집단적 정체성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랑스 혁명 전에 이제 뭐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뭐 내가 이제 프랑스 사람이다 이런 아이덴티티도 없고 내가 어떤 이 집단 국가 이 시대의 한 일부라는 소속감이 없이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고 이제 농사 지어서 그냥 나는 우리 가족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프랑스 혁명을 겪으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촛불 시위 뭐 이럴 때 이제 이게 이제 시대가 이렇게 막 이런 하는 것처럼 그런 경험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컬렉티브 집단 정체성으로서의 과거를 상상하기 시작하게 됐고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그게 이제 역사 소설이라는 장르의 탄생으로 나타나고 집단 정체성으로서의 우리 국가, 우리 나라, 시대, 인류의 미래를 상상하는 게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장르의 탄생으로 시작하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 메리 셸리는 19세기 얘기지만 20세기 초반에 20세기 초반에 이제 본격으로 이제 사이언스 픽션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때 이 H.G. 웰스나 줄 베른 작품들을 봐도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웰스나 베른의 작품들은 공간 이동에 거의 관심이 없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거든요. 특히 이제 H.G. 웰스의 두 작품을 보면 타임머신이라는 작품도 되게 먼 몇십만 년 이후의 미래로 여행을 떠나잖아요. 시간 여행자. 근데 공간의 변화는 거의 없어요. 그냥 그 런던 거기에서 그대로 이제 이동을 하고
다른 공간으로 가려는 관심도 없고, 그 다음에 War of the Worlds 작품에서도 이게 제목이 그래도 세계 전쟁인데 대부분의 전쟁이 이제 영국이나 런던 근교에서 일어나는 줄 베른의 이제 20,000 League Under the Sea는 이제 좀 세계 여행 공간 이동이 나타나지만 이런 공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준 그 이제 중심 테마 자체가 이제 미래에서만 가능할 법한 기술과 과학 기술로 가능해진 공간 이동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시간 여행이 오히려 더 방점이 찍혀 있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언스 픽션이라는 장르의 초반, 그 탄생,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사이언스 픽션을 보면은 이 공간 모빌리티, 공간을 이동하는 것에서 시간 이동으로 관심이 전환하는 그 시기에 그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장르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다는,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 이동, 그러니까 그 이전에 트래블 여행 서사에서 이제 시간 여행으로 이제 변화하게 되었는데, 뭐 역사 소설 장르든 아니면은 뭐 저희 사이언스 픽션이든 그렇다고 해서 그 이전에 트래블 내러티브에서 많이 등장하던 식민주의적 시각, 그리고 뭐 오리엔탈리즘적이고, 그다음에 레이시즘적인 시각들이 없어진 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시간 여행으로 그것이 전환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H.G. 웰스의 타임머신이라는 작품에서도 보면 미래로 이동을 하고 그 미래는 디스토피아인데 그 디스토피아를 묘사하는 방식이 거기에 여기 표지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 이집트에서 올 스핑크스가 이제 미래 런던에 있다거나 그다음에 H.G. 웰스가 런던 하늘을 묘사를 하면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인용을 하자면 그 인디언 레드라는 단어를 써서 묘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디스토피아적 미래는 동양화된 공간 혹은 뭐 이집트 문화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디스토피아로 그리고 이제 그 디스토피아가 이게 그 유색인 그 피부가 좀 어두운 다크 스킨들하고 묘사되는 엘로이라는 이 그 지하에서 사는 인종이 그 저 피부색이 밝은 위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몰락이 이제 엘로이라고 하는 인류를 이렇게 막 위협하는 그런 디스토피아로 묘사가 되는 점도 이 그 기존의 식민주의적이었던 그런 관점, 공간으로 그 표현되던 것이 이 사이언스 픽션에 와서는 그것이 시간적으로 이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또 유행했던 영미권에서 유행했던 그 대중문화에서 유행했던 장르 중에 하나가 이 옐로우 페럴 장르가 있는데 뭐 황색 위협이라고 한국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마크 저그가 레이셜 월드메이킹이라는 책에서 특히 이제 섹스 로머의 푸만추 시리즈를 인용을 하면서 이때 유행했던 장르들이 이제 중국의 이런 이제 그 빌런 같은 그 사이언티스트가 그 중국의 과학 기술을 막 이용해서 서구 세계를 위협하는 그런 장르들이 굉장히 유행했고 그런 것들을 볼 때 이 20세기 초반에 서구 유럽권에서 나온 문학 작품들의 이 세계의 공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이렇게 색깔별로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주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화이트 세계, 백인들의 세계고, 저쪽은 옐로우들의 세계, 이쪽은 블랙의 세계 이런 식으로 색깔로 세계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특히 여기서 이제 오리엔탈리즘이 그 직선적 시간관을 상정해두고 저 블랙 뭐 이제 그 흑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과거의 세계, 그다음에 저 황인종들이 사는 세계도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리엔탈리즘이나 이런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이 모두 사실은 정반대되는 시각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동양을 과거에 그 미개한 사람들로 볼 거냐, 동양을 너무 미래로 가서 로보틱한 사람으로 볼 거냐, 정반대 같지만 사실 둘 다 시간관의 관점에서 보면 같은 이 직선적 시간관, 서구를 가운데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이 기준이고 이거보다 과거인 사람들은 미개한 사람들, 너무 멀리 간 사람들은 뭐 로봇 같은 이런 직선적 시간관의 기반을 두고 있다는 거를 20세기 초반 사이언스 픽션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세기 초반에 나온 사이언스 픽션 작품에서의 어떤 모빌리티의 특징적인 것이라면 두 번째로 20세기 중반에 가면은 이러한 시공간성이 굉장히 많이 변화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사이언스 픽션에서 20세기 중반에 특히 이제 50, 60, 70년대에 그 뉴 웨이브 사이언스 픽션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종류의 사이언스 픽션들이 영미권에서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이언스 픽션 학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아직도 사이언스 픽션을 팬이나 사이언스 픽션을 이제 연구하시는 독자들이 많이 제가 느끼는 게 이제 하드 사이언스 픽션을 많이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물론 뭐 최근 나온 김보영, 김치혁 작가 같은 이제 페미니스트 사이언스 픽션이 요즘 이제 젊은 MZ 세대에서 많이 유행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일반 대중 독자들이 사이언스 픽션 하면은 뭐 아이작 아시모프, 아서 클라크 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영미권 SF 학자들은 많은 분들이 뉴웨이브 사이언스 픽션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더 주목을 많이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저 루커스트라는 학자는 뉴웨이브 사이언스 픽션이 장르 역사의 이제 궤도를 바꿨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고
로버트 실버버그라는 작가는 그 뉴웨이브 사이언스 픽션이 사이언스 픽션의 이제 풍경을 변화시켰다.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프리스트는 가장 이 SF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한 시기를 꼽으라면 그건 뉴웨이브 사이언스 픽션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이 시기가 이제 필립 K. 딕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온 시기죠. 어슐라 르긴이나.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뉴웨이브를 촉발하게 된 그 지정학적, 사회 문화적 배경이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때가 이제 6.8 혁명에서 뭐 반전 운동, 그다음에 이제 비트 세대 미국의 비트 세대들이 이제 뭐 동양의 불교에 관심을 갖고 뭐 이런 시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그 히로시마 원폭에 대한 그런 죄책감 그런 것들이 이제 서부 유럽이나 이제 그 북미에서도 많이 지배하던 때라 이제 그런 색에 대한 시각들이 많이 변화하던 때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언스 픽션에서도 기존의 백인 남성 작가들 위주의 그 작가들만 있던 것이 이런 여성 작가들이 대거 등장을 하게 되고 마지 피어스라거나 뭐 제임스 팁트리 주니어라거나 어슈라 르긴이라거나 그리고 이제 유색인종 작가들 세뮤엘 딜라이나 옥타비아 버틀러가 이 시기에 이제 데뷔를 하게 되죠. 옥타비아 버틀러는 조금 뭐 몇십 년 후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럼 이 시기에 나온 뉴웨이브 사이언스 픽션에 나오는 시공간성 모빌리티는 어떠한가? 몇 가지 이제 예시만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 르긴 작품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빼앗긴 자들 같은 작품에도 보면 이제 그 이전에 하드 사이언스 픽션이 우주 외계 행성을 가서 이 미국의 이게 네이비들이 이제 총을 들고 외계 행성에 가서 외계인들 다 싹 쓸어버리고 식민 지배를 하고 이런 내러티브가 주된 것이었다면 이 빼앗긴 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나레스랑 우라스랑은 외계 행성 두 개, 쌍둥이 자매 행성이 서로를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두 개의 행성이 서로 완전히 다른 시간관을 갖고 있고 이 다른 문화권이 어떻게 화해할 수 있는가 이런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라스라고 하는 행성은 양력을 쓰고 아나레스는 음력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쉐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론 물리학자예요. 특히 동시성의 이론이라는 걸 연구한 이론 물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아나레스의 시간관과 우라스의 시간관을 비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번역을 해봤는데요. 일단 좀 임시로 해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주황색만 읽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지나서 흐른다고 말이죠. 그런데 만약 흐르는 것이 시간이 아니라 우리라면 어떨까요? 마치 책을 읽는 독자처럼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발견하며 과거에서 미래로 우리가 흘러가는 것이죠. 시간이 흐르는 게 아니라요. 시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화살로서의 시간, 흐르는 강물로서의 시간. 하지만 한편으로는 원형으로서의, 순환으로서의 시간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순환적 개념이 없다면 혼돈과 순간순간의 의미 없는 연속만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르겐을 보면은 이 시간관 자체를 이제 그 비평하고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 서구에서 흔히 이제 생각하는 이 직선적, 발전적 시간관 자체를 변화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lways Coming Home이라고 조금 후기 작품인데 여기서도 이제 그 프레드릭 제임슨이 미래의 고고학에서도 관심을 가진 것처럼 이제 미래 사회에 그 디스토피아가 터져서 인류가 다 없어지고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문명을 제로부터 다시 만들다 보니까 미래의 인류인데 마치 미국의 이제 원주민들처럼 살아가는 미래 인류에 대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시공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이 많이 등장합니다. Time and space are so muddled together. 너무 시공간이 서로 뒤섞여 있어서 분류할 수가 없다라고 하거나 시간 자체를 랜드스케이프, 공간으로 이해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이제 인류의 모습을 미래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거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다른 작품, 세계를 가리키는 숲에서도 이제 그 외계 행성에 사는 원주민들은 인디언 타임이라고 불리는 순환적 꿈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제 여기를 식민 지배하러 온 이 그 지구의 이 침략자들, 군인들은 웨스턴 타임이라고 해서 이제 직선적 시간관을 가지고 이 외계 행성의 인류들을 이제 오리엔탈리즘적으로, 레이시스적으로 이들은 미개해.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도 돼. 이렇게 이제 하는 부분들을 비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뭐 또 다 마지막 예로 이제 세뮤엘 딜란이 달그레인이라는 작품도 보면은 이 작품은 하나의 도시에서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8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800페이지가 다 한 공간, 한 도시에서 가상의 이제 벨로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도 이제 시공간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헷갈리게 이제 알 수 없게 이렇게 그 변화하면서 특히 가장 특징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이 소설이 갖고 있는 내러티브의 순환적 구조인데 맨 첫 문장이 그 브로큰 센텐스로 시작하거든요. To win the autumnal city 이렇게 이게 이제 주어랑 동사가 없잖아요. 근데 맨 이 소설의 맨 마지막이 I have come to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소설을 다 읽고 나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순간적 시간관이나 이런 순환적 공간 이런 벨로나라 시티에 들어가면서 시작해서 나오면서 끝나는데 다시 소설 읽게 되면 다시 들어가고 다시 나오는 메비우스티 같은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뉴웨이브 사이언스 픽션의 첫 선구자라고 이제 많이 그 제이지 발라드나 마이클 물컵 같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이제 윌리엄 버로스의 네이키드 런치라는 작품인데요. 혹은 이제 윌리엄 버로스는 다른 작품들. 윌리엄 버로스가 쓴 소설을 왜 첫 웨이브 사이언스 픽션 소설이라고 평가하냐면, 제이지 발라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작품이 처음으로 이 20세기 중반에 이너 랜드스케이프에 대한 포트레이어를 보여줬다. 그러니까 원래 하드 사이언스 픽션이 외부로 우주로 뭐 여행 내러티브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았다면 이 네이키드 런치 이 윌리엄 버로스의 작품에서는 우리 내면으로서의 이동, 그러니까 이 내면 우리 심리 내면의 공간이 이제 탐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심리는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 인간의 우리 마음속으로 여행을 떠나는 그런 점이 이제 그 뉴웨이브 사이언스 픽션의 시작을 연 특징이라고 이렇게 발라드라는 영국 작가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20세기 중반에 영미권 사이언스 픽션에서 그 특징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순환적 시간 그리고 반식민주의적 공간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세기 후반 이제 사이언스 픽션의 특징이 뭐예요? 20세기 후반에 가면은 워낙 너무 많은 작품들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이제 특징이라고 제가 모아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여기서는 이제 사이버펑크라는 장르에 주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20세기 후반 특히 1980년대에 여기 잘 아시겠지만 윌리엄 깁슨이 뉴로맨서라는 작품 쓰면서 사이버펑크 장르가 폭발을 하고 그게 지금도 뭐 매트릭스라는 영화나 뭐 이런 데서 이제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뉴로맨서라는 작품이 그 테크노 오리엔탈리즘적이다 이래서 비판도 많이 받고 블레이드 러너라는 작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최근에 나온 작품들 보면은 이제 뭐 한국이나 영미권을 막론하고 VR이라는 이 그 사이버펑크적인 테마가 많이 인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스티븐 스필버그가 감독한 레디 플레이어 1이나 뭐 아바타 1, 2,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아마존 드라마에서 나온 페리퍼럴 이것도 이제 VR을 주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블랙미러에서도 두 개, 스트라이킹 마이 퍼스랑 샌 주니페로. 한국 작품 중에서도 이제 닥터 브레인 애플 TV에서 나온 건데 이성균 씨가 주연한 이것도 사이버펑크를 이제 주요 주제로 하고 있고 아람브라 궁전의 조현빈이 주연한 이것도 이제 VR, MR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 두 작품은 이제 VR을 다룬 영화가 아니라 VR 영화로 만들어진 그 김진아 감독님 작품들도 있죠. 그래서 VR에 대한 관심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VR 작품들에서 보이는 어떤 심오한성은 어떤 것일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이제 레디 플레이어 1을 첫 예시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1 보면은 시작부터 이 작품에서는 그 어떤 천재 과학자가 만들어 놓은 개발자가 만들어 놓은 오아시스라 불리는 가상 공간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고 이 가상 공간에 이제 퀘스트가 있는데 그걸 깨면은 뭐 이 큰 회사를 다 물려받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 오아시스라는 버추얼 공간을 소개를 하는 장면을 보면 여기 제가 잠깐 보여드릴 텐데 이제 자막을 제가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리얼리티 제한은 너의 상상에 있는 거다. 어디든 갈 수 있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외계 행성도 가고 이 VR 공간에서는 you can do 너 뭐든지 할 수 있고 go anywhere 어디든 갈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하와이 뭐 피라미드 에베레스트 산을 이제 배트맨과 함께 등산을 할 수 있고 뭐 카지노도 갈 수 있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가장 특징으로 예, 마지막으로 이제 특징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 가상형 공간이 가장 멋진 점은 이렇게 너가 어디든 그러니까 제한이 완전히 풀린 무제한적 이동의 공간적 그 모빌리티를 얻게 되는데 특히 더 멋있는 점은 이 공간에서는 너가 원하는 뭐든 될 수 있다. 다른 인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성별이 될 수도 있고 다른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그 생물종이 될 수도 있고 라는 점을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인용구를 갖고 왔는데 You can do anything, go anywhere. 극단적으로 무제한적인 공간 모빌리티를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서 특히 네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넌 all the things you wanna be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재밌는 점은 이 사이버펑크 장르나 아니면 VR을 주제로 한 이런 작품들에서 이 VR이란 공간이 가져다주는 이런 해방적인 그 특성, 특히 이제 공간에서 해방, 그 모빌리티의 극대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공간성이
이 모빌리티가 극단적으로 제한된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휠체어를 탄 이런 등장인물들, 왼쪽은 페리퍼럴이라는 드라마고 가운데는 아바타고, 오른쪽은 그 레디 플레이어 원에 이제 이 인물은 이제 그 모빌리티가 제한된 인물은 아니지만 얼굴에 이렇게 버스 마크가 있어가지고 흉터가 있는. 근데 이제 가상화 공간에 가면은 네가 원하는 신체 뭐든지 될 수 있어. 거기서는 너 흉터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는 것처럼 이제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물론 그 어떤 정도의 해방을 가져다 주고, 특히 이제 모빌리티에 제약이 있는 장애를 가진 캐릭터 입장에서는 다시 움직이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게 멋있겠지만, 이제 리사 나카무라가 사이버 타입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아이디올로지 오브 리버레이션, 해방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소외되고 이제 무지받아온 신체로부터의 해방을 줄 수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이런 작품들이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제가 좀 문제적이라고 보이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뭐 얼굴에 흉터가 있는 인물이 흉터가 없는 이제 인물로 바뀔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본인이 원하면 원하는 아바타로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신체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은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보다 보니까 그 뭐든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캐릭터들이, 흑인 캐릭터는 백인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블랙미러에서도 흑인 캐릭터가 가상 공간에서는 백인이 되고, 그다음에 장애를 가졌던 캐릭터는 가상 공간에서 비장애인이 되고, 마찬가지로 흑인 여성은 또 백인 남성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 인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양 인물을 선택을 하지만 굉장히 스테레오타입적인 그 캐리커처적인 그런 이제 에이샤인은 닌자고 사무라이고 게이샤고 이런 굉장히 이제 그 천편일률적인 캐릭터가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동양 인물이 이렇게 굉장히 이제 스테레오타입적인 막 태권도를 하고 뭐 쿵푸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가상 모빌리티에서 그 해방 이데올로기가 보여주는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백인, 비장애인, 미국 남성의 신체의 존재가 가상 공간에서 디폴트로, 그러니까 기본으로 다 그렇게 선택하는 것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상 공간에서 뭐든 될 수 있다고 해놓고 실제 가상 공간에는 비백인, 장애인, 비미국인은 혹은 여성은 거의 등장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에이시안이나 아프리칸 아메리칸 흑인들은 굉장히 스테레오타입한 그 재현으로 등장을 하게 된, 이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든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이들이 아예 존재 자체가 그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는 문제가 벌어지지 않나. 그래서 베스 콜코라는 학자도 이 레이스 인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쓴 글에서 그 인종을 지워버리는 거다, 이거는. 그래서 인종을 지워버리는 게, 이게 뭐 인종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라, 인종 문제를 해방하는 게 아니라, 인종을 아예 지워버림으로써 그 전제된 백인성, 어스움드 화이트니스를 만들어내는 그 가상 공간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20세기 초반에 그 식민주의적 여행 그 공간적의 모빌리티에서 시간 모빌리티로 어떻게 초반에 바뀌었는지, 그 중기에는 이제 순환적 시간성 혹은 뭐 탈식민주의적 시간성, 공간성이 등장하는 거, 그다음에 20세기 후반에 사이버펑크 장르나 이제 VR을 다룬 작품들에서는 가상 공간성에서 그 해방 이데올로기가 등장을 하지만 그것이 굉장히 인종차별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렇게 좀 20세기 영미권 사이버 픽션을 개괄해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으로 끝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상 공간성 그리고 해방이라는, 우리가 특히 신체적인 제약으로부터 가상적인 공간성을 얻고 해방을 얻는다는 게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던져야 하는 질문은 그러한 공간 이동성과 자유로부터 누가 이득을 얻는가? 그 혜택을 받는 인종, 혜택을 받는 성별, 혜택을 받는 이제 국적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라는 이제 질문을 남기면서 발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